예, 칠판이 아주 친숙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씨가 조금 나아질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아껴두었던 주제입니다. 바로 이제 그 공자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오늘 주제는 앞 시간은 인입니다. 어지린자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의, 곧 인과 의입니다. 이걸 이제 지금 하는 이유는 8일편에 들어서 비로소 인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앞쪽에서 뭐 이를테면 그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이 인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8일편 이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인이 공자 사상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그 대목이 바로 이제 제가 맨 앞에 나와 있는 제가 이제 이 강의 제목을 오늘 전체 주제의 제목은 인을 다른 존재의 고통을 느끼는 힘 이렇게 정했고요. 이건 왜냐하면 고통이라고 하는 게 식물이라든지 또는 동물 중에서도 우리가 뭐 동물을 서열화해서 뭐 하등동물, 고등동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전적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이제 감각의 차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분류는 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의류와 같이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또 고통을 더 강하게 느끼는 쪽이 있고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는 이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통점이 이 피부라고 하는 게 뭐 털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이게 극히 얇고 수가 적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 동물들을 어떤 존재는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어떤 존재는 상대적으로 고통에 둔감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동물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조차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어떤 그 동물 애호가들이 느끼는 그런 고통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넘어서서 다른 존재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느끼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간이 아마 고통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데 크게 그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크게 그릇된 말은 아닐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인을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왜 인과 고통이 직접 연결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앞 시간의 주제는 8일편 세 번째 문장 요거 써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은 늘 나오는 얘기죠. 인이 불인이면 사람으로서 말이 열자면 단순 접속사입니다. 사람이면서 동시에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가 적절합니다. 사람으로서 어질지 아니하면 곧 인하지 아니하면 이럴 때 인이라고 하는 걸 최남선이 논어를 번역하면서 이걸 사람다움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참 탁월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1910년에 그 소년 논어, 소년이라는 잡지에 실려 있는 소년 논어에 나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어지린 자를 우리말로 풀 때 사람다움보다 더 나은 용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다움을 인으로 보는 것이 현대 학자들도 지금의 학자들도 어느 정도 동양학 그 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물론 사람다움으로 번역한다고 해서 인이라는 글자가 지니고 있는 함의를 완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일부분은 잃어버리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인이라는 글자의 그 문자 그 근원이 되는 문자를 추적함으로써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요. 어쨌든 사람으로서 인하지 아니하면, 사람답지 못하다 이런 뜻인데, 인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요, 열애하며 또 여악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일편의 3장이거든요. 이 뒤의 내용은 예는 여하 어찌할 것이며, 예는 어디다 쓸 것이며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악은 또 여하 어디다 쓸 것인가. 그런데 이 예악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통치의 도구입니다. 유학의 통치의 도구를 예악으로 보는 것은 이 13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논어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는 덕목이기 때문에 그 논어뿐만이 아니라 맹자도 그렇고 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순자조차도 예악으로 나라를 다스린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와 악이라고 하는 게. 예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 분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분배라고 하는 게 이제 차등적인 분배입니다. 예가요. 근데 그때 차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차등과는 좀 맥락이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차등적인 의미의 신분 질서를 확정하는 것이 예라면, 악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신분 질서를 넘어서서 화합을 이끌어내는 도구입니다. 예라고 하는 건 절제, 이게 미덕이 되는 거고요. 악이라고 하는 건 화합이 미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가치가 국가를 통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인데, 여기 이 문장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도구인 예와 악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 예, 악이라고 하는 건 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의 뜻이 결국 사람이면서 불인, 인하지 않다면 예와 악을 어디다 쓸 것인가, 이런 맥락이거든요. 이 문장의 뜻을 잘 살펴보면 인이 내용이고 예와 악은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형식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게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그 수단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인이고 이 예악은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 중에서 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대목을 읽어보면 인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다른 덕목과 비교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8일편은 대체로 예에 관해서 얘기한 게 많습니다. 지난 시간 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천자의 춤이라든지 천자의 노래라든지 천자의 제사 이런 내용이 8일편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노나라에서 지낸 천제가 있는데, 그럼 교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제가 이제 하늘에 지내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이 8일편 뒤쪽에 보면 노나라 계시가 이 교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태산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태산이라고 하는 산은 실제 높이는 1500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몇천 미터급의 높이는 아닌데, 실제로 중국 주나라 문명의 중심인 노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걸 여제라 그러는데, 이 여제는 누가 지낼 수 있느냐? 당연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자만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노나라에서는 역시 그런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가 태산에서 천자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공자가 비판하는 내용도 8일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충과 신이라는 가치, 그리고 예라는 가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하느냐는 대목도 이 8일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8일편인데, 사실상 이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예와 악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 인을 전달하는 것이 예와 악이라는 형식이 만들어진 목적이 되는 거죠. 결국 인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 8일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이라는 것은요, 글자의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를테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진인자는 이렇게 생겼죠. 사람 인자와 두 이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대체로 쓰지만 옛 글자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오히려
비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 교정이 된 글자고 본래 글자는 이렇습니다. 이 글자 모양을 그대로 두고 풀이한 사람의 견해를 인용을 하자면 다산 정약용 같은 경우가 인이라는 글자를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냐면요. 정약용 같은 경우도 청나라 고정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자학부터 시작합니다. 문자의 해설을 통해서 인이라는 추상 개념에 접근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냐면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인지간에 그러니까 인이란 글자를 맨 먼저 풀이하는데 인은 이인야라 어지린자는 이인 두 사람이다. 왜냐하면 사람 인자가 두 인자잖아요. 두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두 사람만 얘기를 하면 나와 너죠. 나와 너라고 하면 모두를 전제할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나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나 통하는 점이 있는 거죠. 바로 앞에 있는 한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어렵다는 건 우리가 경험상 알 수 있는 거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감동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을 완전하게 감동시킬 수 있다면 다른 사람 또한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어지린자를 두 사람으로 풀이를 합니다. 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다. 문자를 그대로 풀이한 거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인인지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기도. 진기도는 그 도리를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극진히 하는 것. 진기도자야라.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청대 고정학의 영향을 받은 정약용의 풀이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만약에 고정학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각골문까지 한자를 다 살펴봤다면 또 다른 해석을 내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참고로 염두에 두시고요. 인이라는 글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글자를 기준으로 풀이를 하면 정약용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정약용의 견해는 본래 주자학자들은 인이라고 하는 것을 씨앗이라고 풀이를 했어요. 이를테면 이것도 도인 그러면 복숭아 씨앗입니다. 행인 그러면 살구씨예요. 살구씨. 이건 복숭씨고요.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씨앗이 되는 거죠. 사람의 씨앗. 사람의 씨앗이 사람 몸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잘 가꾸면 수양이 되는 거예요. 성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몸 속에 몸이라고 하더라도 유학자들이 신이라고 할 때 이 앞에다 수신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로서의 몸뚱아리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몸 속에 인이라는 씨앗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가꾸는 겁니다. 잘 가꾸면 이제 수양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다산 이전의 주자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다산은 그런 견해를 부정해요. 어찌 사람 마음속에 인이 씨앗처럼 자라고 있겠는가. 그게 아니라 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형태에서 보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떻게 보면 그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격하게 구분하면 밖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산속에 숨어서 홀로 수양하는 것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조선시대 이 중기까지의 유학자들은 유배를 갔다고 해도 크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벼슬을 하다가 유배를 갔다 해도 별로 좌절하지 않아요. 심지어 벼슬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화담 서경덕이라든지 퇴계 이황이라든지 남명조식이라든지 뭐 대곡 성운이라든지 뭐 워낙 많아서 다 일일이 거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벼슬을 줘도 하지 않죠. 벼슬을 줘도 하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산에 들어가요. 산에. 남명조식은 두류산. 두류산이라고 하는 게 백두산이 흘러와서 된 산이거든요. 전국에 두류산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뭐 다 백두산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남명조식은 경남 산청 원래 산음이었죠.
산 북쪽이다 해서 산음인데 지금은 이제 산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 여기서 강학을 했단 말이에요. 강학을 하면서 그때 두류산이라고 하면은 지리산이죠, 지리산. 예. 거기에 응거한 거고요. 그 응거하면서 강학한 곳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경관이 기가 막힙니다. 그건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산청에 가시면 지리산 천왕봉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천왕봉 지리산 쪽에서 이제 덕천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그리고 이쯤에 세심정이라고 있고 마음을 씻어내는 정자 이게 있고 그 안쪽에 덕천서원이 있습니다. 이 덕천서원의 경관은 전국 서원 중에서 아마 가장 빼어나는 곳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뭐 옥산서원이라든지 회제 이연적을 배양한 그 경주 안강 근처의 옥산서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함양에 있는 자계서원이라든지 그런 쪽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일단 이 주변의 경관 속에 지리산만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덕천서원의 경관이 아주 빼어납니다. 그런데 이 덕천서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이 두 번째 굽어치는 곳에 보면 여기 작은 제실이 있는데 이 제실이 바로 산천제예요. 산천제인데 이 산천제라는 명칭은 주역에서 따온 겁니다. 위에 산이 있고 아래에 하늘이 있는 궤, 아래에 하늘이 있고 위에 산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 궤를 산천대축이라고 합니다. 대축이라고 할 때는 쌓는다, 묶어둔다, 붙잡아둔다 이런 뜻이고요. 또 기를 육자로 읽으면 기른다 이런 뜻이 됩니다. 뭘 길렀을까요? 남명이 여기에 응거하면서 여기서 산천제에서 강학을 했단 말이에요. 뭘 길렀을까요? 소, 양, 돼지를 길렀을까요? 인재를 기른 거죠. 인재를 기른 겁니다. 주사하지 않고. 그리고 퇴계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퇴계가 1501년생인데 조식도 1501년생입니다. 1572년 1년에 퇴계가 세상을 떠나고 보자 1, 2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72년에 이듬해에 남명조식이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고 언제입니까? 1592년인가요? 임진왜란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남명조식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20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 남명의 제자 중에서 의병장으로 나선 사람들이 50명이 넘습니다. 뭘 길렀겠어요? 인재를 기른 거죠. 그러니까 남명은 유학자로서는 원래 전통적으로 유학자는 나가서 관리가 되든가 그 뜻을 넣는 거예요. 득지. 뜻을 넣으면 나가서 유학자가 되는 거죠. 아니, 나가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임금과 자기의 뜻이 맞다. 좋은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투표를 통해서.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만 어쨌든 선택할 수가 있지만 전통사회에서 불가능하죠. 뭐 태어나보니 연산군이고 뭐 이러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무조건 성상이라고 불러야 되고요. 안 그러면 죽고요. 예. 이렇게 되니까 불가항력적인 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부르죠. 만나고 만나지 못한 것.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공자나 맹자는 불우한 지식인입니다. 불우하다는 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우와는 다릅니다. 공명이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떤 나라든지 가면은 그 나라 임금을 만나는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불우는 아니거든요. 뭘 만나지 못했느냐?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를 못 만난 거죠. 제나라 선왕이나 양나라 해왕을 맹자가 자유로이 만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만 그 군주들이 맹자를 등용해서 나라를 맡기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임금을 부러 만나지 못해서 불우한 지식인 거죠. 이제 이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순자도 우부르자는 시야라 때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때. 지금이야 우리가 직접 때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전통사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가진 게 붓밖에 없고
물리적인 힘이 없단 말이에요. 하드웨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붓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지향을 펼쳐내려면 제대로 만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명도 만나지 못했죠. 남명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은일이 되는 거죠. 숨어 사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닌 셈이 되는 겁니다. 은일. 숨어 사는 일탈자가 되는 겁니다. 제도권 밖의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리학자들은 은일도 아니고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 단계가 이게 살림이에요. 살림. 살림이란 말도 쓰지만 살림이란 말이 사실은 이 주자학자들이 은거한 주자학자들에게 꼭 맞는 말입니다. 산에 숨어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죠. 당장 지금 이 시대에는 빛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래를 기약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한 게 이 인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거죠. 만약에 다산처럼 밖에 있다 이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수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나에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산 같은 경우는 결국엔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하고 백성들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인을 찾아야 되니까 먹고 살 수 있게 상업이나 유통이나 이런 것도 장려하고 그리고 또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원성도 축조하고 대포도 만들고 거중기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책무를 가진 사람이 유배를 갔다 그러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좌절의 역사입니다. 다산이 쓴 편지 보면요. 좌절이에요. 그야말로 비탄에 잠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과 행불행어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누구든지 다 불행한 거죠. 그 만나지 못해서 산속에 응가하는 것도 불행한 것이고 또 다산처럼 출사했다가 어떤 정치적 탄압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것도 여전히 불행한 것인데 받아들이는 태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걸 당연시했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맨날 이제 당파 나눠서 싸움이나 하고 이런 유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의 문집은 있어도 읽히지를 않습니다. 읽히는 문집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읽히는 문집을 기준으로 보면 퇴계나 남명이나 화담이나 대곡 성문이나 그 밑에 있던 시인들 임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살인들의 세계관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나 안에 있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옛 도리가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이러니까 산속에 숨어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기약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세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제자들의 시대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는 방식이 다양한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의 상황만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시대까지 기약을 하는 거죠. 길게 보는 관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그 관념이 사림에게 보이고 그런 사림의 관념은 다산에게는 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다 인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한 풀이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조선시대 주자학자들이 각골문을 봤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당연히 볼 수가 없습니다. 각골문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세기 후반입니다. 1889년 철운 유학이라는 학자가 쓴 철운 장귀라는 책이 나오면서 각골문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약재로 팔리는 짐승의 뼈를 용골이라 그랬는데 용골요. 용의 뼈라고 불렀어요. 실제 용은 아니고요.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니까요. 용골이라고 팔렸는데 거기에 이제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걸 유학이라는 학자가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수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집된 결과물을 가지고 글을 써서 세상에 각골문의 존재가 알려집니다. 물론 이제 그 초창기 각골 문자에 대한 해독은 거의 해독이 제대로 안 돼요. 순영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 60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각골문 전체가 한 4,800여 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한자의 기원이 각골문이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기원이 될 수는 없어요. 무슨 기원이 4,800자나 됩니까? 너무나 많죠. 기원은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거의 90% 이상 해독된 그렇게 오래된 고대 문자로서는 그 정도 해독된 글자가 없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나 아니면 마야 문명이나 이런 쪽에 문자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그림, 이게 해독이 안 되잖아요. 해독이 왜 안 될까요?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으면 해독을 할 수가 없어요. 해독이 된다는 얘기는 규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해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각골문 같은 경우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놀랍게도 각골문에 나온 문법이나 논어에 나온 문법이나 비슷해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고대 문자의 전성이 상당히 정교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각골 문자를 추적을 해보면 이 인이라는 글자가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문자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인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가진 감정과 가장 가까운 감정을 찾으라 이러면은 그걸 한자 글자로 나타내는 친이에요. 친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애라고 할 때 이를테면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필리아 뭐 이런 거를 친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우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친애라고 번역을 하면은 이 친자가 육친 간의 사랑이 되니까 원래 친은 이제 친친 이런 뜻이거든요. 뒤에 있는 친은 어버이 친자고 앞에 있는 친은 어버이를 어버이로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자는 뭐 품사가 따로 없죠. 어떤 경우에는 명사로 쓰고 어떤 경우에는 동사로 쓰고 형용사로 쓰고 지 마음대로입니다. 친친 이러면은 어버이를 어버이로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군군은 임금을 임금으로 모신다 이런 뜻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임금이 임금다워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요 친친의 뜻으로 보면 이건 육친 간의 사랑이니까 뭐 우애를 친애로 번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친자에는 모든 사랑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친애라고 번역했다고 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이 친이 본래 친은 닿을 친자입니다. 맞닿아 있다. 몸에 맞닿아 있다. 이런 뜻. 직접적이다. 친림한다 그러면 직접 임했다. 친경했다 그러면 직접 농사를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농사를 대신 짓도록 시킨 것이 아니라 직접 했다. 직접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친은. 직접. 어떤 게 직접일 것인가. 피부에 와닿는 것. 뭐 이런 의미인데 그보다 더 직접적인 게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친이라는 개념은 얘기에 따르면 얘기는 이제 이 주나라 시대의 예법부터 한나라 초기의 예법까지 다 망라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은대는 친친하고 은나라 시대에는 친친의 도리를 숭상했고 주나라 시대에는 존종의 도리를 숭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친의 도리는 뭐냐? 원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이게 친입니다. 어머니와 자식 간의 사랑, 이게 친이에요. 직접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존조는 뭐냐? 부자 간의 윤리입니다. 이거 친친은 모자 간의 윤리고 모자 간의 윤리예요. 그리고 존조는 부자 간의 윤리입니다. 그 용례로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존존이 친친으로 바뀌는 게 맹자의 올인입니다. 그 부자유친 이렇게 나오죠. 부자유친. 원래는 부자유친이 아니고 부자간에는 서로 부자간에서 자식이 어버이를 존중하는 것 이게 존이에요. 그래서 부자간의 윤리는 존존이고 친친은 직접적인 것이고
존재는 직접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있는데 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주나라 후반 춘추 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간의 윤리에도 친친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왜 부자 간의, 그 이전에 됐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 이전에는 친친이 안 됐을까요? 부자 간에. 예, 목에였겠죠. 예, 왜냐하면 은나라 시대는 상속 자체가 형제 상속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록을 추적을 해보거나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모계로 그러니까 형제 상속이 더 많습니다. 왕위 계승도 형제 상속이 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형제 간의 서열은 사실 분명하죠. 난 순서대로 하면 서열이잖아요. 태어난 순서대로. 그게 쉽게 그런 제도가 형성이 되는 거고, 부자 성속이 오히려 좋습니다. 부자 성속이 확립된 것은 주나라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가부장제가 확립됐다, 이렇게. 가부장이라고 할 때 이 부라고 하는 건 남성을 뜻합니다. 남성이 집안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럼 그전에는 남성이 집안의 통치자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모계에서는, 모계. 이 어미모자도 사실은 간단한 글자입니다. 여자 여자죠? 여기다 점만 찍어 버리면 어미모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머니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머니다 이렇게 되면 가슴을 강조한 거란 말이에요. 젖을 먹일 수 있는 그 그림을, 젖을 먹이는 그 그림을 표현한 건데, 이른바 이제 모계다 이렇게 되면, 이 가부장 제도가 형성되기 전은 모계 사회로 추정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수집을 해보고요. 그럼 모계 사회가 그러면은 이게 가부장제니까 모계 사회는 가모장이었겠네? 뭐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남성이라는 존재가 가족 구성원에서는 어느 정도 배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그게 좀 고민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친친 개념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 남성이 자기의 후손을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주나라 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성립되었다, 이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또다시 이제 같은 질문이 반복이 되는데요. 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여성의 자식이다, 아들이나 딸이다, 이거는 쉽게 확인이 되죠. 내가 직접 낳으면 내 아들이고 내 딸이잖아요. 남성은요, 내가 직접 낳으면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직접 못 낳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로 이 아이가 나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죠. 어떻게 자신을 하십니까? 자신 못합니다. 자신을 못하니까 무슨 맨날 출생의 비밀 이러고 나오는 거지. 그게 자신이 되면은 출생의 비밀 이거 옛날에 다 사라졌죠. 설득이겠는데요. 그래서 뭐 유전자 검사도 하고 뭐 별걸 다 하잖아요. 친자 확인 소송도 하고 뭐 이러는데, 법이 누구누구의 자식이다 그러면 자식이 됩니까? 근데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많을 뿐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죠. 99.8% 친자다 뭐 이런 식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남성은 직접 생산을 하지 못하니까 친이 성립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립시키려면 가부장제가 필요한 거죠. 이를테면 일정한 곳에서 정착하지 않고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조건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한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서 먹을 것을 찾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동 속도가 다를 것이고,
아마 따로따로 여성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남성은 혼자 따로 돌아다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고대의 모계 사회는 그런 방식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면 가족 구성원에서 남성이 배제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런 유형의 그 종족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뭐 농서족이라든지 모서족이라든지 이런 그 모계 사회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소수 민족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모서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식이냐면 집이 있으면 집에 문이 사방에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여성들과 아이들만 살아요. 밤이 되면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남성들은 밖에 있다가 밤이 되면 들어왔다가 자고 그냥 나가요. 집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어머니는 누군지 확실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짐승 같은 사람들 이게 아니라요. 아주 평화롭게 잘 삽니다. 전쟁도 안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조를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는 친친은 쉽게 성립이 돼요. 어머니와 자식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친친의 그 가치는 쉽게 성립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존존이 친친으로 되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이 존존이 친친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가 필요할 것인가? 가옥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일종의 그 성적 상대가 되는 사람을 일정한 곳에 유폐시키는 감금 행위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그런 감금 상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믿을 수가 있다. 이래요.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성이, 이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더 믿을 수 있는 거죠.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제 그런 식의 가부장제가 형성되면서 존존이 친친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존존이 친친으로 바뀐 그 구조라기보다도 친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인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한번 밝혀보자는데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그 1993년에 있었던 그 곽점 초간 발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993년에 중국 호북성 형문시 곽점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곽점이라는 곳입니다. 곽점촌인데 여기서 이 고대 초나라 그 전국시대 남방의 왕국이었던 초나라의 죽간이 대량으로 발굴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발굴이라고는 돼 있지만 이 곽점촌 주민들이 짜고 도구를 한 겁니다. 고대의 무덤을 파헤쳐서 보물을 꺼내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체가 나오니까 그 시체를 그냥 아무데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 공안이 이제 경찰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 시체가 버려져 있으니까 변사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곽점촌 주민들이 고대의 무덤을 도굴한 겁니다. 그래서 10여 명이 처형당하고 그 곽점촌 주민 전체가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70여 명이 감옥에 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게 위대한 발굴 이런 것들은 사실 잘 알고 보면 도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트로이 발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훔쳐갖고 베를린 박물관으로 빼돌리고 하일리 슐리만 그런 식으로 빼돌리고 또 그 소련이 빼앗아서 푸시킨 박물관에 가 있고 도대체 어떤 나라의 유물인지 불분명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제 비슷한 사건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죽간이 발굴이 됐는데 여기 보면 이제 유가문연과 노자도 여기서 발굴이 돼요. 그래서 곽점 초간 노자라 그럽니다. 곽점에서 발굴된 초나라 시대의 죽간본 노자, 가장 오래된 노자입니다.
근데 현재 전해지는 노자는 한 5천 여자가 되고, 여기에 초간 노자에는 2천 여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진짜 노자다 아니다, 노자 이전의 문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 간에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이게 노자보다 여기에 보면 이제 유가문헌들이 대량으로 발굴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어지린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쓰여져 있냐면, 어지린자 두 종류가 나와요. 같은 시대 그 문헌이 돼도요. 왜냐하면 문자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도량령 전체를 통일하고 문자도 통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국 규모의 문자 통일은 그때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적당하고요. 그 이전에는 각 지역별로 제후국 규모로는 문자가 통일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초간에서 발굴된 걸 보면 인자를 각각 다르게 썼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위에 몸신자가 있고 밑에 마음심자가 있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 사람인자가 있고 밑에 마음심자가 있는 글자. 이 두 글자가 어지린자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인자 밑에 마음심자는요, 맹자의 그대로 나옵니다. 맹자가 이는 인심야라, 이렇게 풀이를 하거든요. 이것도 전통적으로는 이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맹자 이후 모든 유학자들이 다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한나라 정연도 이렇게 풀이했고, 위나라 시대 하한도 이렇게 풀이했고, 송나라의 주의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다산도 이렇게 풀이하고요. 그랬는데 이 발굴된 글자를 기준으로 보면 맹자가 이는 인심야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인이라고 한다는 건 문자를 풀이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같다 하더라도 맥락은 달라지는 거죠. 맹자가 문자를 먼저 풀이한 다음에 그 추상 개념을 설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슷한 게 있어요. 의하자는 의하라,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거든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땅합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해요. 덕이하자는 덕이하라. 발음이 비슷한 것을 끌어다가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 얻는 것이다. 네, 얻을 덕자. 큰 덕자를 얻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풀이한 게 맹자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어지린자를 풀이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건 이 몸신자 밑에 있는, 몸신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는 이 글자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학자들은 대체로 어지린자를 풀이를 할 때, 인이라는 감정은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이다. 이 신체로 느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미진하죠. 우리가 본래 알고 있던 어지린자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몸신자를 추적을 해봤어요. 몸신자의 각골문자를 찾아서, 이거는 이제 2400년 전이고, 거기서 한 1500년 정도 더 올라가면은 각골문자가 형성되던 시기가 나옵니다. 각골문도 이제 시기별로 변해요. 중국은 문자의 나라고 문자로 천하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장악하는 자가 왕이 되는 겁니다. 동양에 그런 전통이 있죠. 동아시아 전통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세종이 문자를 창제했죠. 통치행위입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맞춤법이라고 하는 건 권력의 향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정권이 교체되고 할 때마다 맞춤법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분규를 막기 위해서 적당히 절충하다 보니까 이상한 맞춤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문자가 어떤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변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당나라 때 척천무는요, 없던 문자를 새로 만듭니다, 자기가. 그래서 척천무 시대 이후의 문헌이냐, 이전의 문헌이냐가 그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판가름해요. 유용한 도구가 되죠. 그러면 각골문도 마찬가지예요. 각골문자도 예를 들어서 이 성검은 땅이라 그랬죠. 이 위에 큰 대자를 그으면 설립자라 그랬는데 이게 임금왕자로 서이던 시대가 은나라 고종 이전입니다. 그리고 고종 때부터 위에 하늘을 뜻하는 선이 하나 더 그어져요. 임금왕자의 권위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 문자 형태도 바꿉니다. 규칙도 바꾸고 그 권리를 가진 자가 왕이 되는 거죠. 문자 권력입니다. 이쪽에. 근데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도구 수단인데 그걸 누가 가지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설득력 있는 수단이 됐던 거죠. 그냥 단순히 무력이 아니라. 무력을 가진 자도 이런 문자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통치를 공고화하려고 했다. 특이하죠. 그냥 힘만 갖고 하면 될 텐데 문자라는 수단을 갖고 다스리려고 했다는 거죠. 각골문 전문가들 중에 이제 동작빈이라는 그 대만의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의 주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찾아본 자료는 은나라 고종 이후에 만들어진 문자인데 거기에 보면 이 몸신자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 있냐면요. 그게 사람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인자인데 이것도 사람인자고 이것도 사람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대칭을 강조했는데 문자는 늘 왼쪽에 이렇게 쓰면 오른쪽에는 이렇게 씁니다. 각골문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 거북의 배껍질이 많습니다. 배딱지. 등딱지도 간혹 발굴이 되고 짐승의 뼈도 발굴이 됩니다만 가장 많이 발굴된 것은 거북의 배껍질이거든요. 배껍질 평평하고 문자를 쓰기가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가보년 몇월 며칠에 인방을 정벌할까요? 또 감이 묻습니다. 인방을 정벌할까요? 가보년 몇월 며칠에 감이 묻습니다. 인방을 정벌하지 말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를 불러지져서 어떻게 갈라지느냐? 이걸 식이라 그럽니다. 먹을 식자. 어느 쪽으로 먹어 들어가느냐를 보고 신의 뜻을 판가름하는 거죠. 또 얼충년 몇월 며칠에 묻습니다. 비가 올까요? 또 얼충년 몇월 며칠에 묻으면 비가 안 올까요? 이런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기륭을 판단하기 어렵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각골문에서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가 점칠복자입니다. 거북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왼쪽에 사람인자를 이렇게 쓰면 오른쪽에 이렇게 씁니다. 왼쪽에 임금후자를 이렇게 썼다 그러면 오른쪽에는 맡을 사자로 이렇게 씁니다. 임금 후자나 맡을 사자나 고대는 같은 글자입니다. 대칭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칭 구조를 가진 문자이기 때문에 해독하기가 쉽죠. 아, 이건 땅이구나. 이건 땅 위구나. 이건 땅 아래구나. 땅 위를 나타내려면 아래를 지워버리면 되는구나. 땅 아래를 나타내면 위를 지워버리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하나를 그으면 땅이다. 또 하나를 그으면 뭘까? 하늘이다. 사람이 춤을 추며 돌아간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잇는 무당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대칭 구조가, 대칭 구조로 문자가 설명이 되어야 그 문자 이론이 타당성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문자 하나하나마다 개별적인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 그저 5만 가지 이야기가 되는 거지 실제로 어떤 고대 문자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돼야 가능한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인자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인자는, 사람인자 중에는 이렇게 된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된. 이게 몸신자예요. 비슷하죠? 네, 형태가 비슷합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배가 불룩해요. 왜 배가 불룩하냐? 뭐겠습니까? 네, 짐작만 하시고요. 근데 이렇게만 되어 있는 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점이 찍혀 있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거 씨앗이 안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뭔 씨앗일까? 또 찾아보면요. 여기에 아들 자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가 나와요. 네. 이것도 이제 그냥 사람인자가 아니라 큰 대자 비슷한 모양의 배가 불룩하고 아들 자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또 거꾸로 아들 자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글자가 나와요. 아들 자자가 거꾸로 되어 있다 이 얘기는 이미 출산 직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충자를 설명드리면서 그 말씀 드렸죠.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이제 이렇다고 다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건 절름발입니다. 이쪽 다리는 길고 이쪽 다리는 짧죠. 다리 잘린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올자예요. 올자 이러면은 절름발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걸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글자 모양이 좀 다릅니다. 이건 같이 붙어 있는 글자고 이건 따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고 이건 아들 자자를 거꾸로 놓은 거라 그랬죠.
충은 충만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충만했다고 할 때 뭐가 가득, 충만은 몸에 가득 차 있다는 뜻인데 뭐가 가득 차 있냐? 아이가 아들 자자 거꾸로 놓은 거거든요. 아들 자자가 똑바로 있으면 아직 충만한 건 아니고 거꾸로 돌아섰다 이렇게 되면 출산 직전이니까 이게 충만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맹자에 보면 충실지위미라고 해서 이렇게 가득 찬 것이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밑자습니다. 아름다움을 밑자는 이제 이따가 의자를 설명할 때 제가 또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름다움이 뭐냐? 충만한 것, 그걸 아름답게 여긴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의 글자 초창기 형태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마음, 여기에 마음심자가 붙은 겁니다. 마음심자는 심장을 그린 겁니다. 심장의 모양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마음심자. 그래서 임신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임신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이게 어지린자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걸 짐작하면 우리도 똑같은 처지에 놓으면 인이 뭔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또 최근에 그 생물학자들 중에는 어떤 모성성을 신비화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뭐 학자들도 있기는 해요. 그게 어떤 뭐 여성을 구속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에 이제 그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잘 관찰을 해서 그런 요소를 가능한 한 배제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생물학자들 주장해 보면 이게 일종의 기생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임신하고 있는 상태를 기생이라고 보는 것은 생물학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생하고 있다 그러면 일종의 면역 체계가 발동이 될 것이고 일종의 싸움이 일어날 텐데 생식 현상과 기생 현상을 똑같이 바라보는 건 뭐 정교한 생물학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그런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와 어머니가 서로 싸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 내용을 어느 도서관에서 강의를 했더니 어떤 여성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와 어머니가 싸우는데 임신한 걸 너무 미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많이 싸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다르죠.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것과 기생하는 걸로 비교한 것은 정교하게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결국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몸에 깃든 새로운 생명체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어지린자의 뜻이 되는 거죠. 어지린자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심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람의 마음 또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보다 한 1000년 뒤가 되면은 요건 이제 2400년 전쯤 그 전국시대 후반, 그러니까 기원전 한 300년 무렵의 그 문자가 발굴된 거고요. 그리고 후한시대 허신의 설문해자에 보면 어지린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일천천자 밑에 마음심자가 그려져 있는 게 어지린자입니다. 일천천자 뭐냐면 이게 천명의 사람이에요. 사람의 자 밑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천명을 나타냅니다. 천명의 사람. 천명의 사람이 가진 마음.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의미가 이제 그 인의 그 문자를 추적해서 밝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자는 일단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몸에 깃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 얘기를 따르면 그 인이라고 하는 건 예나 악을 통해서 구현해야 할 궁극적 목적이 되는 거죠. 그 인이 가장 많이 표현된 문헌이 논어입니다. 그 이전에도 시경이나 서경 같은 데 보면 어지린자가 나와요. 시경은 글자 수가 한 4만 자 되는데 어지린자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겨우 2번 나와요. 서경은 글자 수 한 2만 7천 자 되는데 어지린자 한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많은 글자를 가진 텍스트 속에서 인이 몇 번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 가치를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대부터 있어 왔던 글자이고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그걸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그거는 어떤 여성이 있으면
누구나 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걸로 그냥 치부가 되었던 거죠. 그런 마음가짐을 보편적으로 확산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게 공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자는 주나라 예악의 추종자고, 주나라 가부장제 성립과 관계가 있고, 그런 식으로 주장한 것이 그 시대의 발전 추세와 맞아떨어졌고, 그래서 인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편화된 거다 이거죠. 만약에 그 시대의 발전 추세와 맞아떨어지지 않았으면 고대에 어떤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어디에나 다 있겠죠. 근데 그게 보편화되진 않았다. 이제 그게 보편화된 계기를 직접 마련한 게 바로 공자다. 그 문헌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논어에는, 그 논어는 15,000자바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000여자인데 인이라는 글자가 108차례가 나와요. 그리고 공자 제자는 누구나 인에 대해서 묻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번지 같은 제자들. 번지라는 제자는 농민 출신 제자로, 이름도 참 재밌어요. 번수가 이름이고 기다릴 숫자입니다. 이 지는 느리다는 뜻이죠. 느리다. 늘 행동이 느리고 배움도 느리고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다릴 숫자거든요. 이런 제자인데 공자를 찾아와서 농사 짓는 법을 묻습니다. 뭐 공자가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그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물어요. 3차례나 묻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어진 사람은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그 소득은 나중에 얻는다. 이런 뭐 그 어떤 현실 속에서 이익과 관련된 표현도 있지만 가장 쉽게 표현한 것은 애인이에요. 선생님 인이 뭡니까? 이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가 뭡니까? 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지인, 사람을 아는 것이다. 지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인이 뭐냐? 사랑입니다. 누구를? 타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어지린자의 몸신자 밑에 마음심자를 보면 이게 타인이냐 아니냐가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체가 타인이냐 아니냐. 이 참 애매하죠. 타인이라고 하자니 내 몸 안에 있고, 나라고 하자니 분명히 심장도 따로 갖고 있고, 머리도 따로 갖고 있고, 생각도 따로 갖고 있고, 이렇잖아요. 분리돼서 나갈 것이고. 나이기도 하고 타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이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맹자가 그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번지가 물으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공자 제자 중에서 천민 출신이 있다 그랬죠. 중궁입니다. 중궁의 아버지가 천민이에요. 저는 이제 중궁이 천민 출신이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헌을 뒤졌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마천 중리 제자 열전에 중궁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중궁 부천이냐라. 이게 나와서 그냥 맥 빠졌습니다. 네. 뭐야 사기에 있잖아. 뭐. 아예 나오더라고요. 논어에 나온 맥락에 보면 리우지자도 얼룩소의 새끼라도 섬착하게면 털이 붉고 뿔이 적당하면 사람은 버리더라도 산천의 귀신이 버리겠는가 뭐 이런 맥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천한 출신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뛰어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이 나오는데 중궁을 두고 한 얘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중궁의 신분이 천할 수 있겠다고 추적을 했는데 좀 어이없게 중리제자 열전에 보니까 나와서 좀 어이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생각은 적중한 거죠. 그럴 때 재밌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먼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맥이 빠지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과 통하는 점이 있죠. 네. 그것도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하나 발견해내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저작권이라도 가진 것처럼 그걸 갖고 돈 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않으면 오히려 그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중궁이 인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저 유명한 얘기를 해요. 기소부룡 물시여인. 이건 제가 앞에 벌써 말씀해 드렸죠. 네. 기소부룡.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물시여인.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물식 베풀지 마라. 너가 싫었냐? 그럼 남에게 하지 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까요? 네, 일단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가르칠 때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게끔 하는 것도,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타인을 해치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은 앞뒤가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기소무력, 물시효행. 그리고 인에 대해서 계속 중궁이 묻는 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출문 여현 대비나며 문 밖을 나서면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을 큰 손님 대하듯이 해라. 모든 사람을 다 손님 대하듯이 하라. 대빈, 손님 모시듯이 해라. 백성들을 부릴 때는 사민, 본래 민이라고 하는 건 노예민이라 그랬잖아요. 공자 시대에 와서 달라집니다. 이 노예민이 농민이 되는 거예요. 농민이 됐다고 하면 이제 생산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생산의 주체가 되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백성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냐. 큰 제사 받들듯이 해라. 이렇게 됩니다. 사민 여성 대제라. 큰 제사. 제사라고 하는 게 조상신을 모시는 거잖아요. 조상신을 모시는 것처럼 백성들을 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이제 적극적 형태로 바꾼 게 기용립이 립인. 내가 서고 싶으면 기용립. 립은 서다, 확립하다예요. 내가 서고 싶으면 비빈, 남을 먼저 세워주고. 기욕달, 내가 달은 달성하다, 도달하다, 이루다 이런 뜻이죠. 내가 이루고 싶으면 남을 먼저 이루도록 해줘라. 이런 얘기가 줄줄이 나와요. 이건 뭐 황금률이 그냥 줄줄이 그냥 논어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난 게 공자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는 누가 뭐래도 안현이죠. 우리가 이제 안현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기 힘든 캐릭터인 것만은 분명해요. 안빈낙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안빈낙도 했거든요. 우리는 안빈낙도 낙도만 좀 하면 안 되고 안 될까? 안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안비는 좀 그렇고 낙도는 좀 하면 좋겠다. 이건데 안현은 안빈 낙도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막 끔찍하게 사랑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공자의 통곡을 얘기하면서 안현이 죽었을 때 공자 통곡하는 거, 그 얘기를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안현, 이름이 회죠. 그 안현 무님, 안현이 인에 대해서 물어요. 선생님, 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공자의 얘기가 유명한 이야기죠. 극기봉예. 극기봉예 위인이 나를 이기고 기지사욕이라고 봅니다. 나의 사욕. 사라고 하는 건요, 별을 수확한 다음에 이게 이제 일본학자 미조구치 유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자의 이것과 화자의 이 네모가 같이 쓰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나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나 비록 숫자 이렇게 쓰나 요걸 세모로 바꿔서 이렇게 쓰나 같습니다. 네모나 이거나 같죠. 네모나 세모나. 같기 때문에 화와 사가 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화자를 좀 더 찾아보면 화의 고대 문자는 봉자예요, 옆에. 이 8팔자 밑에 입구자고요. 사의 고대 문자는 입구자 같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나이자, 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수확한 별을 나 혼자 독차지하는 게 사고요. 사적 소유입니다. 사적 소유예요. 유목 상태에서는 사적 소유가 대규모로 일어나기 어렵죠. 농경하면서 사적 소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농경에 종사해서 수확량이 많다 이러면은 그 부족하게 생산된 사람과 거래를 해서 그걸 팔 수도 있고 교환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소유물이 축적이 되면 노동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죠. 그게 극대화된 게 현대 사회죠. 노동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자본만 있으면.
자본은 과거의 노동일 뿐이지 과거 노동의 산물이죠. 근데 현재의 노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노동이 산 노동을 지배하는 결과가 나오죠. 상속을 받으면 부모 세대가 열심히 노력한 노동인데 그것도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상속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동하지 않으니까 죽은 노동입니다. 상속을 못 받은 산 노동을 지배하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 못한 사회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사적 소유, 그게 기지 사욕이죠. 공예 이렇게 되면 얘는 분배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공적인 겁니다. 천리지공, 공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사적인 욕망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 공리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이걸 두고 이제 저 명나라 때 이타고 같은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사욕이라면 이건 공욕이다. 공욕이란 말을 씁니다. 욕망을 긍정하는 태도가 나오죠.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되면은 생산량이 부족하고 어느 그 구성원들이 일정 정도 수양이 되면은 욕망을 줄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욕망의 크기가 커져 버리면 통제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임진왜란 시기에 거의 망할 뻔 했다가 다시 유지가 되죠. 욕망 통제에 성공한 거죠. 성공했지만 더 오래 가지 못했죠. 이미 욕망이 크게 커졌단 말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평화적인 교역 행위는 아니지만 강제적인 교역 행위죠. 이미 알 거 다 합니다. 그때부터 담배도 들어오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물자가 다 들어오니까 입맛도 바뀌고 기호식품도 바뀌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제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조선조가 이제 쇠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공욕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극기봉예를 욕망으로 이해를 하면 이건 사적인 것이고 이건 이 전체의 욕망의 크기를 늘려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나온 거죠. 명나라 때 이타고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비판을 거세게 받아요. 이후에 왕보지 같은 학자들이 야, 공욕이란 말은 성립이 될 수 없다. 공리라는 말은 있어도 공욕은 성립이 될 수 없다. 욕망을 조절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욕망의 차원에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후에 이 공욕을 통해서 극기봉예를 이해하는 것을 많은 유학자들이 공감을 얻습니다. 뭐 토지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걸 중시하는 실학이 청나라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전통 유학자들은 살림 속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늘 이야기하는 게 천리와 인사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되질 않았는데 실학자들이 되면은 천리와 인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제도라든지 분배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병농일치제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반개유형이나 성호이익이나 다산정략이나 그런 식의 변화를 이끌어낸 그 결정적인 단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극기봉예가 인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말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건 논어 안년편에 나온 얘기입니다. 안년에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공자가. 일일 극기봉예면. 일일은 단 하루라도 이런 뜻입니다. 단 하루라도 내가 극기봉예. 이 한문은요, 주어를 막 생략해요. 목주어도 막 생략합니다. 단 하루라도 내가 극기봉예, 나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그 다음 하는 얘기가 천하귀인은 합니다.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극기봉예를 하면 이게 인이니까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논리적으로는 완전 비약이죠. 논리적으로는 비약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인을 실천했다고 해서 어떻게 천하가 인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의 비약은, 이를테면 뭐 탈무드나 성서나 아니면 뭐 우리가 꽤 오래된 영화지만 신들러 리스트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뭐 이런 논리와 유사하죠. 이런 이제, 논리적 비약이 분명히 있지만, 나 자신이 인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훌륭한 가치가 있다고 할 때 그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는 오직 나일 뿐이고 이게 곧 세상이고 이게 곧 천하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곧 세계인 거예요. 내가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온 천하의 향방이 결정된다. 이런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수신이 천하로 연결되고 중용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도덕적 가치를 확립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화육된다.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기본 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사마고라는 제자가 있어요. 사마고라는 제자. 사마고라는 제자는 말이 많아서 늘 꾸지람을 들었던 제자거든요. 근데 이 사마고가 선생님 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진 사람은 말을 적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인. 이러죠. 인인데 어지린자와 이 인이 발음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다른 공자 제자들이 아마 다 웃었을 겁니다. 농사만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말을 적게 하는 것과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논어를 잘 읽어보면 공자는 말 잘하는 사람을 늘 견제하거든요. 논어에서 가장 말 잘하는 건 누구냐? 제아와 자공입니다. 자공이 이야기하면 늘 공자가 견제해요. 지난번에 비니무천 부이무교 어떻습니까? 가난하면서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공자가 괜찮긴 한데 안 빈낙도 하는 거면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공이 또 기꺼이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죠. 시경의 19절로 응대를 하면서요. 역시 뛰어난 제자는 틀림없습니다. 그 외에도 자공이 이야기를 하면 공자가 늘 견제합니다. 그리고 제아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 예화를 제가 이제 거기 적어 놨습니다. 그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강의를 10분 정도 일찍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질문하기 아주 좋은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번 시간에 할 의라고 하는 거. 의라고 하는 건 이제 요즘 말로 바꾸면 정의죠, 정의.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인편을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16번으로 표기된 그 자료를 보시면 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것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그리고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지어 천하야에 군자는 천하에 있어서 이게 천하에서 살면서 무적이하며 적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한다. 어떤 일은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이게 적입니다.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무적이하며 그리고 또 무막이야. 막은 절대 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게 없다 이거. 군자는 이런 걸 하지 않는다. 그럼 뭘 하느냐? 어떤 일은 꼭 하고 어떤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고 뭘 따르냐? 의지여비입니다. 의를 따를 뿐이다. 비는 가까이 하다, 친애하다, 나란히 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본래 글자는 그다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만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죽어서 함께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바쳐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함께 한다, 의와 친하게 지낸다,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않는 것도 없고 꼭 해야 하는 것도 없고 오직 의를 따를 뿐이다. 의라는 가치를 추구할 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라는 글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 자료로 맹자가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맹자가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밑에 제가 참고 표시하고 붙여놨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죠. 고전에 이제 그 위에 그 자왈, 군자는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린이라 그 대목도 보겠습니다.
군자와 소인을 대비해서 이야기하죠. 군자는 의의 유, 밝고, 유자는 효자의 뜻입니다. 밝을 유자.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그 논어집주에는, 논어집주 번역본에는 유자를 깨우친다는 뜻으로 풀이를 해놨는데, 이 유자를 효자로 풀이한 것은 그 주자집주에도, 주자의 논어집주에 유자를 효자로 풀어놨습니다만, 본래는 이거 고주입니다. 그러니까 하안이라고 하는 학자가 해설한 논어주소란 책이 있어요. 이 논어주소에 보면 유자를 효자로 풀이해놨습니다. 주자의 독창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논어주소를 정확하게 풀이를 해보면 이 유는, 이 유자는 본래 깨우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불언의 유라는 말이 논어에 나오는데 말하지도 않고 깨우친다. 보통은 깨우칠 유자로 쓰이지만 군자 유어의 할 때 유자는 밝을 유자, 의리에 밝다 이런 뜻입니다. 군자는 무엇이 의리이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잘 안다 이런 뜻이고, 소인은 무엇이 자신에게 이롭고 또 자신에게 불리한지를 안다 이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그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일을 보고 분노하는 것과 자신의 불이익으로 인해서 분노하는 것은, 분노는 같지만 맥락이 다르잖아요. 불이익은 절대 못 참고 불의는 잘 참고 이게 이제 현대인들의 문제죠. 드러나는 건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가 웃을 정도로 그게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소인일까요? 군자일까요?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맹자 이야기를 붙여놓은 것은, 역시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자왈 이렇게 돼요. 대인자는, 대인이 군자예요. 맹자가 대인이라고 한 것이나, 공자가 군자라고 한 것이나 맥락이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군자 불기를 얘기할 때, 군자의 그릇이 큰 게 군자라 그랬죠. 채울 수 없을 정도로 큰 용량을 가진 군자. 그 그릇의 크기를 갖고 대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릇이 사람이라면 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군자라 그랬고 맹자는 대인이라고 한 거죠. 동일한 맥락으로 쓰인 겁니다. 그 대인자는 은불필신하며, 말을 할 때 그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말이 좀 이상한 말이긴 하죠.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데 가치를 두지 않는다. 어떤 말을 했는데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올바르게 했으면 지키고, 나중에 반성해 보아서 옳지 않으면 반드시 말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행불필과, 과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면 과고 하지 않으면 불과입니다. 행동도 하려고 하던 행동이 옳으면 하고 옳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그 기준이 뭐냐? 의다 이거예요. 그 마지막 얘기가 유의 소재니라. 자기가 한 말이나 하려고 했던 행실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자가 들어가 있죠. 오직 의 소재. 의가 있는 곳을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논의 이 맥락이랑 같은 거죠. 공자가 한 말이 맹자를 통하면서 약간 표현이 달라진 겁니다. 행동을 했던 말을 지키느냐 아니냐, 하려고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하지 않느냐의 기준은 의다. 정의로우면 하고 정의롭지 않으면 바꾼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의리를 기준으로 자신이 했던 말과 자신이 하려고 했던 행동을 반성해 본다는 뜻이 되는 거죠. 맹자의 정의론을, 요즘은 정의라는 말을 쓰죠. justice라고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의라는 말 앞에 정자가 따로 붙을 필요가 없죠. 의는 무조건 옳은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통 의리를 지킨다. 요즘 뭐 의리가 아니라 의리라고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또 불편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불편한 게 있죠. 주로 어떤 조직 속의 의리, 뭐 이런 게 이제 자꾸 느껴지니까 의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요즘 정서에는 조금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자를 그대로 써버리면 의미 전달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득불 올바른 도리 이 정도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번역이란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의가 원래의 뜻으로 그대로 쓰이기보다는 의미가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변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표변했어 그러면 나쁜 의미로 쓰잖아요. 배신하는 그런 태도 뭐 이걸 표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아주 좋은 뜻입니다. 군자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되면 표범처럼 분명하게 변한다. 표범의 무늬가 분명하고 또렷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변하고 대인은 호변한다. 범처럼 확실하게 변한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좋은 말이에요. 근데 표변이란 말이 나쁜 뜻으로 쓰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표변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표변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좋은 뜻입니다. 언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계속 변화하는 거죠. 의일이라는 용어도 어떤 특정 조직에서 주로 쓰다 보니까 결국 뭐 깡패간의 의의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근데 맹자의 정의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현대 정의론과 같습니다. 살일불고 덕천하 무죄. 이것도 앞에 긴 문장인데요. 예꽃자물 때 매울 신자입니다. 죄고자예요. 죄란 뜻입니다. 죄 짓지 않은 자, 불고지인. 죄 짓지 않은 한 사람을 죽여서 득천하. 천하를 구제한다. 이게. 천하를 얻는다. 이게 천하를 구제한다. 죄 짓지 않은 무고한 사람 한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불이하지 않는 것. 이것은 공자도 그랬고 백의도 그랬고 이윤도 그랬다. 백의가 삶의 가치로 추구하던 도, 이윤이 추구하던 도, 공자가 추구하던 도가 각각 다르다고 맹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백의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가치를 추구했고 이윤은 임, 천하를 위해서 자임하는 거죠. 천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자기 임무로 여겼고 공자는 때에 맞춰서 했다. 청할 땐 청하고 임할 땐 임하고 유아애 같은 사람처럼 화할 때는 화했다. 타임리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삶의 도가 조금씩 달랐지만 이 점에는 같다. 이 앞에 행일불의하고 또 나옵니다. 정의롭지 못한 행동 단 하나 그리고 또 죄 짓지 않은 자 한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구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간단하죠. 뭐 현대 정의론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롤즈의 정의론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회생활의 제일 원칙은 정의다. 정의롭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 하더라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학문 세계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같다. 학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어떤 가치보다 진리를 맨 위에 올려놓는 것. 그게 학문의 역할이죠.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많은 학자들이 지지해도 진리가 아니면 폐기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정의가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제일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구제할 수 있다? 천하보다도 이 한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는 데에 정의라고 하는 맥락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또 여러 차례 이미 나왔던 얘기죠. 의라는 글자는 위에 양자가 있는 겁니다. 양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나자가 있어요. 양을 잡아서 나누는 글자입니다. 이 나자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창이나 칼 따위의 뾰족한 도구고, 오른쪽에 있는 걸 손숫자로 보통 풀이를 해요. 손으로 날카롭고 뾰족한 물건을 갖고 양을 잡는 것, 양을 나누는 것, 뭐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오래된 글자를 찾아보면, 이 창과자 옆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뭐, 요렇게 된 것도 있고, 사람 인자로 표기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이게 도마조자거든요, 도마. 육고기를 쓸어내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글자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양의 살코기를 나누는 창이나 칼 따위의 뾰족한 날카로운 물건으로 양을 잡아서 나누는 겁니다. 그게 의라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뭘 나누는 것이냐? 양을 나누는 건데 왜 양이 다 들어가 있냐? 고대 중국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양이 가장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과 소와 돼지를 모두 다 중요한 것으로 취급을 했죠. 그런데 글자를 기준으로 보면 양입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울 미자, 이것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울 미자는 후한시대 허신의 설문회자를 보면 양대정미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이 크면 아름답다. 왜 양이 크면 아름다우냐? 양이 크면 많은 사람이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행자도 흑토 밑에 이렇게 썼지만 본래 이 글자는 큰 대자 밑에 양양자예요. 큰 양입니다. 왜 이게 행운이냐면 큰 양을 잡으면 많은 사람이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착할 선자요. 양양자 밑에 공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래 고자가. 양을 잡아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양을 잡아서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으면 선이고 나누어 먹지 않으면 불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나타내는 글자에 모두 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군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죠. 군이라고 하는 게 손이죠. 손에 지휘봉을 붙잡고 말로 지시하는 게 임금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양자가 있어요. 양을 어떤 식으로 나누어야 공정한 것인지 일러주는 사람이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임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죠. 순자는 인간이 인간다운 능력은 바로 군의 능력, 명군의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명군. 명군의 능력을 유지를 하려면 분이 필요하고 나눌 분자입니다. 순자가 아주 명쾌하거든요. 그리고 나눌 분자를 이 분배를 적절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예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게 사실 순자에게서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순자의 제자에 들어가면 예가 아니라 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강제죠. 강제적인 방식으로 백성들을 폭력으로 지배하는 것, 이게 순자 당시에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역사적 추세에 부합하던 방식이니까 결국 법가가 승리하긴 합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근데 그 승리가 오래 가진 못했죠. 15년밖에 못 가고 그냥 망해버렸죠. 그런 교훈을 이제 유가학자들은 뭐 잘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 내용을 이제 첫 번째 문단에 쭉 넣어놨고요. 그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이제 제가 문자를 설명한 것들이 이제 쭉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바로 앞에 나왔던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이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리자에 대한 문자풀이도 나오죠. 리라고 하는 게 다 수확한 벼를, 벼가 이제 익으면 한쪽으로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걸 칼로 가서 탈취해 오는 것, 리입니다.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벼가 다 자란 벼를 칼로 딴다는 뜻도 되고요.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농사의 결과물을 탈취해 온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추 좌시정 같은 데 보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 영토를 병합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해놓은 곡식만 빼앗아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도 보면 신라의 박혁거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북쪽에서 그 마한 쪽에서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간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탈취한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전쟁이죠, 전쟁. 지금도 그 비슷한 게 일어나고 있죠. 이를테면 뭐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대한 이익과 관련이 있죠. 벼가 아니라 석유라는 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가장 큰 이권을 얻는 방법으로서 타인이 가진 걸 빼앗아 오는 것, 이게 이제 리가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자가 맹자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맹자 견 양해가.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 한문이 참 쉽구나, 이렇게. 맹자가 양나라 제왕을 만났다. 주어, 수로, 목적어. 한문 쉽다. 근데 이 대목만 이렇고 그다음부터 이제 다 다르죠.
맹자가 양날의 왕을 만났는데 왕이 뭐라고 묻습니까? 수불온천리리 하시니 선생께서 천리를 멀다 않고 우리나라에 오셨으니 역장류 이리 오국호이까 앞으로 어떻게 리오국 우리 나라를 이롭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리오국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께서는 하필 완리 어찌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하필 완리. 그리고 오직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맹자가 인의를 얘기를 해요. 인의를 얘기합니다. 이러면 이제 제가 뭐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그러면 맹자는 이익을 배제했단 말입니까? 국가를 통치하는데 이익을 배제하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맹자가 이익 자체를 완전히 배격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인을 하게 되면 미유 인이 유기친자야요. 이 미유 하면은 이런 경우는 아직 있지 않다. 아직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인이 유기친. 인하면서도 어버이를 저버리는 경우는 없고 유기친. 어버이의 이익을 저버리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의의를 추구하면서 유기군. 자기 임금을 저버리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과 의의를 추구하면 리는 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리 자체를 완전히 배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애초에 목적 자체를 리에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극단적으로 이렇게 된다. 불탈불연. 뭐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불탈. 빼앗지 않으면 불연,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싫어할 염자인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밑에 먹을 식자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실컷 먹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 이게 염자거든요. 물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가를 운영할 때 이걸 최우선이 되는 가치에 놓으면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불연, 만족하지 않게 된다. 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건 이제 공자나 맹자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해볼 만한 텍스트로서 사기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사기 배열 순서인데요. 사마천 사기요. 편년체 역사서는 기본적으로 날짜를 따라가면서 연대기별로 기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다. 여름 몇 월 며칠에 뭐 휘가 군대를 이끌고 어느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게 춘추 같은 역사서예요. 편년체 역사서죠. 연대기를 묶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이게 편년체 역사서고 사마천의 역사 기술 형식은 기전체 역사서죠. 연대기별로 묶은 것. 그게 이제 편년체 기술 방식이고, 기전체라고 하는 거는, 이를테면 본기는 황제나 천자를 기록한 겁니다. 주인공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의, 그 출신지부터 시작해서 살아서 활동한 내용을 전체를 기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있는 열전이에요. 열전 이외에 세가도 있고, 그리고 또 표도 있고 연표, 서도 있고 서는 뭐 제도를 기록한 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중심이 되는 게 이제 본기, 세가, 열전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기자와 전자를 따로 떼서 기전체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마천의 역사는 어느 한 시대나 한 지역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통사거든요. 전 지역과 전 시대의 역사를 다 관통한 겁니다. 엄청나게 길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천이 생각하기에 역사가 시작된 오제 시기부터, 황제 시기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한나라 무제 시기까지 다 기록한 겁니다. 그게 통사죠. 그래서 이제 전체 글자 수가 52만 8천여 자에 이르는 방대한 기록을 남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걸 이제 예책 권수로 따지면 130권인데 그 중에서 열전에 해당하는 게 70권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넘죠, 열전에. 근데 열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소개하진 않고,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기열전요. 뭐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에,
자객열전 이런 거 보면 그냥 무협소설이에요. 무협소설. 무협소설이 원조입니다. 간신열전. 얼마나 이 간악한 자들이 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없으면 역사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런 거, 자객, 이게 이제 남몰래 가서 사람 찔러 죽이고 하는 자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표현이 되고, 간신열전, 골계열전, 우스갯소리 잘하는 사람들, 우맹이라든지, 또 동방사기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 포복절도 합니다. 그런 내용. 또 그런가 하면 장군, 무사, 병법가, 이런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졸장부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주 하찮은 사람들 이야기, 도둑들 이야기도 나오고, 별별 사람들이 다 생동하면서 역사에 참여한다는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해설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이게 성리학자들은 사기 같은 역사서를 읽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일어나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에 빠져서 자기 내면을 응시할 기회를 놓치기 십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소개는 여러분들이 직접 사기를 읽으시는 걸로 대신하고, 열전의 배열 순서가 특이해요. 시대별로 엮기도 했지만 사실은 단순히 시대별로 엮은 것이 아니라 사마천이 지향하는 의도와 부합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백이열전이에요. 백이열전의 주인공은 백이와 숙제죠. 원래 이 백이와 숙제는 고죽이라는 나라 이름입니다. 고죽군. 고죽이라는 나라 임금의 두 아들이었어요.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자였는데, 나라를 차지하지 않고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이 아버지가 숙제에게 나라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백이가 내가 없어져야 되겠구나 하고 도망칩니다. 아버지의 뜻이다. 네가 임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숙제가 아닙니다. 형님이 임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망을 쳐요. 이와 비슷한 유형 설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그 중에서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경우가 백이와 숙제거든요. 그리고 논어에 보면 태백이 나와요. 태백도 같은 이야기예요. 태백도 아버지가 누구냐면 태왕입니다. 태왕의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왕계가 나와요. 그리고 왕계의 다음이 누구냐면 문왕이고, 문왕의 아들이 무왕이에요. 무자가 이상하게 됩니다.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웠죠. 태왕이 보기에 이 문왕, 원래는 문왕이 아니죠. 그냥 창이에요. 성이 희고 이름이 창인데, 이 희창에게 성덕의 자질이 있습니다. 성인의 자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왕이 왕이 되려면 왕계가 자기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이 왕계는 셋째 아들입니다. 막내예요. 태백은 장자고 중홍이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태왕이 저 셋째가 왕의 자리가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데 그게 바람에 실려서 태백의 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태백이 중홍을 데리고 아버지가 아프니까 약을 구하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오나라로 도망갑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오나라를 세웁니다. 가서. 그게 오태백이라 그래요. 오태백이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태왕이 희씨거든요. 희씨예요. 다 희씨죠. 주나라는 희씨입니다. 그리고 노나라도 희씨예요. 주나라 주공의 장자 백금이 봉해진 게 노나라죠. 그리고 노나라 임금이 이 오나라의 여자와 결혼을 하니까 공자가 비판합니다. 왜 비판하느냐? 같은 성이거든요. 그 당시로 이제 동성동보는 예에 맞지 않다. 이렇게 되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왜 비판하는지 알 수가 없죠. 배경을 모르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가 같아요. 백이 숙제가 나라를 양보하고 떠난 거나 태백과 중홍이 나라를 양보하고 떠난 거나 같습니다. 근데 백이 숙제는 사마천이 기록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태백 이야기는 논어에 태백편이 제8편이죠. 태백 이야기가 실려서 세상에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대부터 전해져 오는 일종의 유형설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가 뭐 그렇게, 현실의 그 어떤 반영이나 현실을 베낀 것, 현실의 모사,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이야기가 오히려 현실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우리 앞날을 결정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사마천이 사기에 실려 있고 논어에 실려 있으니까 이런 게 실제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조선시대도 일어났죠. 예, 세종이 셋째 아닙니까? 세종이 임금이 돼야 되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태종이 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자상속의 원칙인 그 법도 자체가 바뀌어야 될 텐데 그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걸 바꿔버리면 다른 모든 질서가 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령과 충령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령이 저는 뭐 임금 자리에 세상 일에 관심이 없고 하면서 술 마시고 뭐 파라코처럼 이렇게 살죠. 그러니까 충령이 그럼 형님이 저 모양이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런데 양령이 가서 야 그게 아니다. 충령이다. 이렇게 하니까 머리 깎고 중 됐잖아요. 스님 됐잖아요. 뭐 정말 스님 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런 앞에 기술된 역사 속에 기술된 이런 이야기가 조선시대에 세종의 출현을 만든 실질적인 텍스트의 맥락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런 걸 보면 어떤 텍스트를 읽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우리 바로 가까운 미래를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논어를 읽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아마 근 미래에는 이런 가치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백이숙제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바로 이 문왕을 찾아가요. 문왕을 찾아갔는데 찾아가 보니 문왕은 이미 죽고 한 달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무왕이 이 주왕을 정벌하죠.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정벌했는가? 계길식이 일어났다 그랬죠. 이때가 아니면 정벌할 수 없습니다. 문왕은 98세까지 살았는데 그리고 계길식이 일어나면 공격하려고 했는데 계길식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죽고 계길식이 일어났는데 무왕이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문왕은 신주를 수레에 싣고 전장에 나가서 쳐부숴서 주왕을 죽이고 새로운 천하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때 백이숙제가 무왕의 말을 구마이가 아니라 말을 붙잡고 두드리면서 말립니다. 신하로서 임금을 죽여서는 안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전쟁한다는 게 불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포역포다. 이거는 이포. 원래 이건 이제 요즘은 폭자로 읽습니다만 원래는 포입니다. 예. 이포역포다. 폭력으로 폭력을 바꾸는 것이다. 이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전쟁을 일으켜서 주왕을 죽이고 주의 천하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 백이숙제는 주나라의 곡식을 먹는 것이 부끄럽다고 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네. 굶어 죽은 주인공입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굶어 죽은 주인공. 제가 아이들하고 이 사기를 같이 읽으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실망스러워 하더라고요. 뭐 주인공이 이렇게 굶어 죽냐. 네. 근데 첫 번째 주인공이 굶어 죽은 자가 맨 앞에 나와요. 굶어 죽은 자가. 네.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누구냐. 사기 열전 69권째입니다. 70권째는 태사공 자서라고 해서 사마천의 해설서예요. 역사평론입니다. 왜 자기가 백이숙제 열전을 지었고 한비자 열전을 지었고 하는 그런 내용을 태사공, 사마천이 스스로 해설하고 있는 글. 이게 태사공 자서입니다. 그걸 빼고 나면 69권인데 69권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화식열전이에요. 화는 재물을 바꾼다, 교역한다 뜻입니다. 상행위, 유통을 통해서 재물을 정식시켰다. 화식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자공이 한 거예요, 자공이. 자공이 때를 알았다, 때를. 때를 알고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마천도 이 화식열전에 보면 때를 아는 것이 거부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화식열전은 사마천이 놀라울 정도로 이 상업적 유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얘기를 해요.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을 것이 끊어지고 어부가 일을 하지 않으면 비린내 나는 걸 못 먹게 되고 산지기가 일을 하지 않으면
목재가 땔감도 사라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활동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업 유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부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 모든 인간의 행위를 선행과 악행 모두를 부의 추구와 연결시킵니다. 여인이 이 단장을 하는 것도 다 부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고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우는 것도 부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람을 때려서 무덤에 파묻고 도굴 행위를 하는 것도 부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부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근본 욕망이다.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인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예요. 보통 사람들은 력, 자신의 노동력에 의지하고 좀 있는 사람들은 지혜에 의존하고 투지라 그럽니다. 이건 투력이고 보통 사람들은 힘을 갖고 다투고 조금 있는 자는 투지, 지혜를 갖고 다투고 장사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만의 부자는 투시, 때를 다툰다 이렇게. 네, 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한 사람은 누구냐고 자공이 그랬거든요. 공자제자. 거기서 화식이라는 말을 따온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는 수많은 거부들이 나옵니다. 도주의돈, 도주는 도주공입니다. 월나라 구천을 도와서 오나라를 멸망시킨 범녀라는 사람을 기록했고요. 그 외에 수많은 거부들의 열전을 기술하고 있는 게 화식열전인데 가만히 보면 굶어 죽은 사람이 첫 번째로 나오고 마지막에 그만의 부자들, 거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우리가 기술하면 아마 자본이 가장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청소년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무개 회장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그 청소년들이 그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마천과 같이 역사를 기술하는 입장에 섰다면 그 가치를 맨 앞에 놓고 화식열전부터 기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마천은 그 반대로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마천이 이 화식열전을 비하시켜서 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인간의 본능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 앞에 있는 그 수많은 가치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가치는 뭐냐면 관한열전이죠. 관중과 호수, 안영과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죠. 우정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가치들이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행위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 위에 그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결국엔 의라고 하는 게 이 백이숙제가 목숨 바친 건 이거거든요. 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백이숙제하고 우리하고 대화를 해보면 차이가 날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익과 이 대립되는 가치를 지닌 의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진가 이걸 따져본다면 백이숙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점이 충분히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리와 관련 의와 리를 대비시켜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이것들은 이제 공자, 맹자에 다 같이 이제 나오는 맥락인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끝나기 전에 한 10분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질문하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땐 숙제 검사도 좀 하고요. 글칠서 오시면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같이 나누고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